가면을 벗은 시어머니. 일자리나 알아봐요. 더는 식충이처럼 굴지 말고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쏘아붙였다. 나는 그만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며느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까. 내 재산은 사실 500억 원에 달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얘야, 너부터 새로 살 집이나 알아보는 게 좋겠구나. 그 이빨은 소리 잘하던 아이는 그제야 제대로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알 수 있도록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지난 3년간 온전한 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정부 외곽의 작은 빌라에 살며 늘 똑같은 낡은 몸빼바지를 입고 지냈죠. 집 근처 재래시장에 걸어가 최소한의 채소를 사고 제가 한때는 성공한 건설사 대표였던 남편 고 이정우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모든 사람이 저를 그저 소박하고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늙은 과부라고 믿게 내버려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공간이, 그리고 정직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정직한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박순자라는 사람 그 자체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여러 투자 계좌와 부동산, 주식으로 차곡차곡 쌓여있는 수십억 원의 유산 때문에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믿을 때 누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낡은 휴대폰 벨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번호가 화면에 떴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좀처럼 연락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보통은 며느리 유나가 시킬 때나 연락이 왔죠.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유나가 근처에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어쩌면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 유나가 저녁 식사를 준비한대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엄마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유나가 요리를? 예전에 가스레인지 끄는 걸 잊어버려서 물을 태워 먹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괜찮지. 몇 시에 갈까? 7시쯤요, 엄마. 아, 그리고 옷을 좀 있어 보이게 입고 오시면 안 될까요? 유나가 그래야 보기 좋겠다고 해서요. 있어 보인다는 그 말이 어떤 소리보다 더 아프게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집 복도에 걸린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희끗희끗해진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말아 올리고 화장기 없는 얼굴, 색이 바래기 시작한 짙은 남색 몸빼바지. 이것이 지금 그들이 아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대기업 총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선 행사와 투자 회의에 참석하던 박순자가 아니었죠. 약하고 의존적으로 보이기 위해 스마트폰 잡는 법도 잊은 척 연기하는 박순자였습니다. 금요일이 되자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밤 공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5블록을 걸어 분당의 중산층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과거 제가 그들의 결혼 선물로 몰래 사준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민준이가 서두르는 사람처럼 짧게 포옹하며 저를 맞았습니다. 억지 미소, 뻣뻣한 몸짓. 엄마, 어서 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반쯤 타버린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식당 끝에는 유나가 머리를 높게 틀어 올리고 몸에 꼭 끼는 와인색 원피스를 입은 채 여왕처럼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진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달콤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녀는 제 옷차림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좀 어수선해서 죄송해요. 저는 상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유나야. 식당은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보통은 중요한 손님이 올 때만 꺼내던 크리스털 접시와 잔들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곧 제 자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접시는 세트가 아니었고 포크는 살짝 휘어 있었으며 유리잔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소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디테일이었죠. 앉으세요, 엄마, 여기요. 민준이가 식탁 가장 끝 두 사람에게서 조금 떨어진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유나는 마치 요리 프로그램의 셰프처럼 과장된 손짓으로 라자냐를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증조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집안의 비법 레시피랍니다. 저는 조금 떠서 맛보았습니다. 너무 작고 가장자리는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저녁 식사 동안의 대화는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준이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인 자기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승진이 안 돼서 좌절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는 능숙하게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유나는 말이 더 많았습니다. 요가, 수업 이야기, 낡은 소파가 유행에 뒤떨어져서 새 것으로 바꿀 계획이라는 이야기. 가구도 투자해요, 어머니. 집이 고급스러워 보이려면 돈 쓸 준비를 해야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소파를 사줬을 때 디자인이 완벽하다며 기뻐서 울기까지 했던 유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하게 변했죠.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그녀는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를 꾸며내며 말했습니다. 좁은 집에 혼자 사시고 차도 없으시고 재래시장에서 장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세요. 난 괜찮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유나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괜찮고 안 괜찮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립심, 자존감의 문제죠. 언제까지 저희한테 의지하실 거예요? 이제 일자리를 좀 찾아보시는 건 어때요? 64세면 아직 젊으시잖아요. 가게 점원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는 분들 많아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죠. 저는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자기가 사지도 않은 집에 살고 내가 마련해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감히 내게 자존감을 운운하는 여자. 저는 그녀를 깊이 응시했습니다. 지난 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살짝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유나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너나 새로 살 집을 알아보렴. 네? 유나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분위기가 팽팽해졌죠. 저녁 고맙다. 라자냐는 기대했던 대로구나. 저는 문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제가 누구였는지 기억해내려는 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들을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유나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민준이는 안절부절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나야, 제가 말했습니다. 편의점 일자리 말인데 아마 내 이력서부터 새로 써야 할 거다. 그러고는 문을 닫고 터져 나오려는 미소를 간신히 참으며 집으로 걸어 돌아왔습니다. 그 저녁 식사가 있었던 다음 날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작은 빌라의 베란다에 앉아 직접 내린 블랙커피를 마시며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의정부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죠. 제가 그들의 집을 조용히 나와 유나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던져준 순간부터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는 마치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걷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집으로 오려무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난 3년간 민준이는 단 한 번도 이곳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사할 때조차 그는 사람 대신 문자 한 통만 보냈죠. 네, 1시간 뒤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제 삶이 어떤지, 혹은 그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제 삶이 어떤지를 직접 보게 될 날이 말이죠. 저는 일어나 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돈이 아니라 준비였죠. 저는 재무 서류와 중요한 서류철들을 침대 밑 숨겨진 서랍에 넣었습니다. 찬장에서 가장 좋은 작은 찻주전자를 꺼내고 돌아가신 남편 정우 씨가 선물해준 도자기 찻잔을 닦고 중요한 손님을 위해 특별히 보관해둔 고급 아라비카 원두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멀어졌던 제 친아들 같은 손님을 위해서 말이죠.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전히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요. 평소처럼 낡은 몸빼바지로 그를 맞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존중을 보여주고 싶었죠.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늘만큼은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지친 얼굴에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에는 망설임의 그림자가 드리운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제가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그는 안으로 들어와 집안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 작은 공간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두 사람이 겨우 앉을 수 있는 식탁, 낡은 책들로 가득한 책장, 페인트를 다시 칠한 낡은 의자, 그리고 소박한 액자에 담긴 남편의 큰 사진 한 장. 엄마 집 작네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면 좁다거나 초라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니?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골라보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두 잔의 컵에 커피를 따르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몇 초간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알고 싶어요, 엄마. 금요일에 엄마가 유나를 겁먹게 할 만한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새로 살 집을 알아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늘 반짝이던 그 눈. 들꽃을 손에 쥐고 달려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엄마라고 말해주던 그 눈. 엄마는 오래전부터 했어야 할 말을 했을 뿐이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유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지난 3년간 그 애가 마지막으로 엄마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본 게 언제니? 돈 있으세요? 도움 필요하세요? 가 아니라 행복하시냐고 말이야. 그는 침묵했습니다. 너희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초대한 게 언제였지? 어떤 속셈도 없이 말이야. 마지막으로 그냥 엄마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한 게 언제였어? 유나가 쇼핑 같이 가달라고 하거나 새 커튼 살 계획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처 생각 못했어요, 엄마. 유나가 좀 드세긴 해도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쩌면 그 애는 자기가 너희에게서 온다고 착각하는 사치만을 아끼는 거겠지.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다. 네 아빠 돌아가신 후로 단돈 10원도. 그런데 유나는 항상 엄마를 짐인 것처럼 말했지. 엄마, 유나는 그냥. 민준아, 제가 날카롭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너희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 그거 엄마가 산 거야. 엄마가 등기 서류 처리하고 매달 다른 사람 이름의 부동산 관리 회사를 통해 할부금을 내고 있었다고. 그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굳어버렸습니다.
그 집은 엄마 집이다. 네가 결혼할 때 괜찮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어서 너희가 살게 해준 거야. 그런데 너희는 마치 너희가 힘들게 이룬 것처럼 살았지. 그리고 엄마는 마치 남인 것처럼 짝도 안 맞는 접시가 놓인 식탁 끝에 앉도록 내버려뒀고, 민준이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어요? 엄마는 알아야 했으니까. 내 아들이 여전히 내 아들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과 조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로 변해버렸는지. 그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그건 불공평해요, 엄마. 그럴지도. 하지만 건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이기도 하단다. 침묵. 저는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 낡은 소설들 뒤편에서 커다란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봉투를 열고 민준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진실이다. 계좌, 투자 내역, 토지 문서, 집 문서. 엄마의 현재 총자산은 500억 원이 넘어 민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좌에 찍힌 숫자들은 그가 몇 년간 모은 월급을 왜소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산, 광주, 제주도에 이르는 부동산 증서들. 모든 서류에는 박순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가난한 척 하신 거예요. 왜요? 엄마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할 때 누가 엄마를 사랑하는지 알아야 했으니까. 민준이의 얼굴은 마치 현실에 뺨을 맞은 듯 했습니다. 이 남자는 내 아들, 내 피와 살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그는 아내가 나를 모욕하고 거리를 만들고 우리 사이의 애정을 서서히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예전의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내게 선택권이 있어. 계속 내 아내를 감싸며 눈을 감을 건지, 아니면 눈을 뜨고 그동안 내 곁에 진짜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볼 건지. 민준이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가져. 하지만 너무 오래는 걸리지 마렴. 때로는 네가 이를 준비가 되기 전에 시간이 모든 것을 앗아가기도 하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만난 후 조용한 아침에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당을 막 쓸고 난 후였고 여전히 낡았지만 편안한 몸빼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고 멀리서 작은 사찰의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는 유나에게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말로 칼을 가는 듯 했죠. 박순자 씨, 지금 당장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좋은 아침이다, 유나야. 장난치지 마세요. 어머님 수작 다 알아요. 일부러 가난한 척하면서 사실은 부자라는 거 다 안다고요. 아, 민준이가 벌써 이야기했나 보구나. 잘 됐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오늘 밤 저희 집으로 오세요. 모든 걸 끝내죠. 가겠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그들을 만날 때 입던 싸구려 옷들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뒤에는 벨벳 소재의 보호 커버 안에 단정하게 걸려있는 제 진짜 옷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만든 최고급 의상들이었죠. 저는 가슴과 소매에 금색 자수가 놓인 짙은 검은색의 현대적인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단정하고 우아하며 단호해 보이는 옷이었죠.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 쌍과 남편이 남긴 은반지를 꼈습니다. 중요한 날을 위해 항상 보관해 두었던 것들이죠. 오늘 밤 유나가
진짜 박순자를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저녁 8시, 저는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믿어왔던 그 집. 하지만 오늘 저는 환영받아야 할 손님이 아니라 존중을 요구하러 온 주인으로서 그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부끄러움, 감탄, 망설임 등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달라 보이세요. 이게 진짜 박순자란다, 아들아. 저는 안으로 들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유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격을 똑똑히 아는 가죽 소파에 앉아서요. 제가 샀으니까요. 오늘 그녀 역시 값비싼 블레이저, 하이힐,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밤 풍기는 평온함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싸구려처럼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그녀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꼿꼿이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그녀 옆에서 불안하게 앉았죠. 자, 유나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야기해보자꾸나. 좋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전부 다 알고 싶어요. 왜 그런 척 하셨어요? 왜 가난한 사람으로 위장했냐고요? 일부러 저를 함정에 빠뜨리신 건가요? 네가 함정에 빠졌다고 느끼니, 유나야. 당연하죠. 속았고 놀아났다는 기분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놀아났다고? 아니, 유나야. 너는 너 자신을 가지고 놀았을 뿐이야. 나는 그저 조용히 지켜봤을 뿐이고, 그녀는 몸이 굳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솔직해야죠. 서로 믿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너는 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치매에 걸리기 시작했다고, 요양원에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떠들고 다녔니?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가 앞집 이 부인에게, 그리고 우체부 아저씨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걸 안다. 너는 마치 내가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지. 사실은 양심을 잃어버린 건 너인데 말이다. 민준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나야? 네가 그런 말을 했어? 민준 씨, 난 그냥 어머님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서 걱정돼서 혼잣말도 하시고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시고 아니면 법적 후견인이라는 명목으로 내 자산을 차지할 길을 미리 닦아두고 있었던 거니?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메일 사본, 상담 기록, 그리고 네가 놓인 전문 변호사와 통화한 녹취록이 들어있었다. 3개월 전 너는 자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노인의 재산을 차지하는 방법을 알아봤더구나. 이건 미친 짓이야.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나는 그냥 궁금해서, 걱정돼서 그런 거야. 악의는 없었어. 내가 물어보마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숨기고 있던 6억 원이 넘는 카드 빚은 또 뭐니? 그 모든 명품들은 어디서 났지, 유나야? 누구 지갑에서 나온 거니? 민준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니 아니면 해보려는 거니? 제가 말했습니다. 유나가 일어섰습니다. 몸이 떨렸죠.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에서 날 그렇게 쉽게 쫓아낼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이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니, 유나야? 그녀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류를 집어드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름.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을 샀다. 내가 할부금을 냈지. 너희는 손님으로 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예의를 모르는 손님은 떠나야 하는 법이지. 그녀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변호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우리 집이잖아요. 어머니 집이었어. 민준이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을 넘었고 난 당신 아내야, 민준 씨. 저 여자가 날 이렇게 쫓아내게 둘 순 없잖아. 난 한 번도 진짜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야, 유나야.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건 그냥 어머니 거였고, 그리고 당신은 가면을 쓰고 얹혀 살았을 뿐이야. 유나는 충격에 빠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후회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 패배감, 그리고 찢겨나간 자존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대로 안 끝내. 소송할 거야. 그녀가 위협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 너는 20년 동안 내 재산을 관리해온 변호사와 맞서야 할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너는 널 변호해줄 유일한 사람을 이미 잃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민준이를, 그리고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지? 이게 끝일 것 같아? 저는 일어서서 그녀의 눈을 단호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아니, 유나야, 이건 시작이야. 네가 마침내 네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게 될 시작. 그리고 내가 다시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될 시작. 유나는 짐을 싸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알고 있다, 아들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고른 소파, 제가 값을 치른 카페, 그리고 그들의 결혼 기념일에 제가 선물한 벽의 그림, 모두 제 것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민준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면 없이. 유나가 자신의 것이었던 적 없는 집에서 쫓겨난 지 이틀 후 제 빌라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오후 3시 30분 해가 머리 바로 위에 걸려 있었고 저는 앞마당의 산세베리아에 물을 막 주고 난 참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저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분당경찰서 수사관 서유리 경장입니다. 나유나 씨로부터 노인 착취 및 가정폭력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직접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피해자로 신고되셨습니다. 나유나 씨는 어머님께서 아드님에게 재정적으로 이용당해 왔으며 자신이 이를 도우려 하자 오히려 쫓겨나고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유나는 정말 언제 포기해야 할지를 모르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경찰서로 가야 하나요? 그렇게 해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명확히 들어봐야 하니까요. 1시간 안에 가겠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가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구던 시절부터 모든 법적 문제를 처리해온 가족 변호사 김 변호사님께 바로 연락했습니다. 중년의 그 남자는 그 소식을 듣고 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불장난을 시작했군요. 네, 전화기 너머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준비해둔 서류 전부 챙겨오시죠. 이제 때가 됐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네이비색 블라우스와 바지 정장에 낮은 굽 구두를 신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더 이상 낡은 몸빼바지는 없었습니다. 꾸며낸 겸손함도 없었죠. 오늘 저는 진짜 박순자로서 왔습니다. 로비의 경찰관은
우리 이름을 바로 알아보고 수사관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서유리 경장이 중립적인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 차림새를 보고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앉으시죠, 사모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우선 이것은 초기 수사 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접수한 신고 내용에 따르면 사모님께서 자산과 사생활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긴 상태이며 가족, 특히 아드님으로부터 사모님과 신고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나윤아 씨가 증거를 제시했습니까? 김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몇 가지 서류와 사진이 있습니다. 서 경장이 제 빌라 외부를 몰래 찍은 몇 장의 인화된 사진이 담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죠. 나윤아 씨는 사모님께서 비참한 환경에서 혼자 차도 없이 낡은 옷을 입고 지내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죠. 또한 잔액이 100만 원 미만인 은행 계좌 사본도 가져왔습니다. 그건 생활비 통장입니다. 저는 다른 계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봐주시죠. 저는 준비해온 큰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완벽했습니다. 국내외 은행의 거래 내역서, 부동산 소유권, 주식 투자 내역, 토지 등기부등본까지. 서 경장의 눈이 액수를 보며 천천히 커졌습니다. 사모님, 이 금액은 엄청나군요. 네, 제 총자산은 약 500억 원입니다. 모두 합법적이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으로부터 강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인출도, 사기도, 착취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책임지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윤아 씨가 이 재산에 대해 이전에는 몰랐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아이는 제가 파산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법적 경로를 통해 제 자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 윤아가 놓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했던 법률 자문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합법적으로 조사한 그녀가 변호사와 나눈 이메일 기록과 상담 녹취록입니다. 그녀는 제 재산에 대한 권한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저를 혼란스러워하는 노인이라 칭하며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죠. 서 경장은 녹취록을 빠르게 읽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녀의 눈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한 신고는 명백한 무고입니다. 의도적인 무고죠. 김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윤아 씨를 즉시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이미 허위 신고와 법률 조작 시도라는 형사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서 경장은 서류철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관 및 형사과와 논의해 보겠지만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틀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아가 허위 신고 및 사적 이익을 위한 사법 절차 남용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제 빌라 베란다에 앉아 적어도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는 제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방금 경찰에서 전화 왔어요. 윤아가 구속됐대요. 알고 있다.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모든 증거를 경찰에 가져갔으니까. 침묵. 민준아, 엄마는 네가 이게 복수가 아니라 정의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 애는 내 인생을 망치려 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지. 하지만 이제 그 애는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것, 바로 결과에 직면해야만 한단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의 무거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운 기색은 없었죠. 그저 인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엄마, 고맙습니다. 저는 잿빛의 의정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걸음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다, 아들아. 다만 다시는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조건 없이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외면하지 말아다오. 그날은 날이 흐렸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곧 터져나올 비밀처럼 축축한 공기가 하늘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지난 3년간 내 인생 연극의 주 무대였던 빌라 거실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돌아가신 남편의 여동생, 마가렛, 즉, 내 시누이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이 전화가 올 줄 알았다. 유나가 체포된 이후 그 소식은 마른 건초 더미에 불이 붙듯 퍼져나갔다. 그리고 늘 그렇듯 대가족은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 찾아올 것이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형님.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나가 어젯밤 구치소에서 울면서 전화했어요. 형님이 자기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형님이 자기 인생을 망쳐놨다고요.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쉼을 즐기며 다음 말의 파도를 기다렸다. 형님이 유나를 서류 위조로 고발하고 경찰에 잡아넣으라고 했다면서요. 형님, 제정신이세요? 유나가 자기가 나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했다는 말도 하더냐? 내가 차분하게 물었다. 마가렛은 침묵했다. 그 애가 몰래 찾아갔던 변호사 이야기는?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꾸며내서 내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계획은? 거짓말이죠? 내가 수억 원의 빚을 민준이 몰래 숨기고 있었다는 것도 거짓말일까? 아니면 우리가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도? 유나는 형님을 도우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도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소문을 내고 자기 것도 아닌 집을 차지하려고 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게 돕는 거니? 유나는 형님이 조종하고 있다고 했어요. 형님이 유나를 상처 주려고 이 모든 걸 꾸몄다고요. 나는 긴 숨을 들이마셨다. 마가렛, 너는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나를 봐왔어. 내가 이유 없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전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더 낮고 더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일부러 위장하셨던 거예요? 그래. 왜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혹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할 때, 누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야 했으니까. 그리고 유나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짓밟고 내 아들 앞에서 나를 비웃었지. 마가렛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 모든 걸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유나한테 들은 대로 바로 그거야. 내가 대답했다. 너희 모두 유나 버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단 한 명도 내게 와서 물어보지 않았지. 그 후 며칠 동안 내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남편 쪽 먼 친척인 패트리샤는 거의 비슷한 어조로 전화했다. 분노, 실망, 혼란, 그리고 내가 예전에 등록금을 대주었던 조카 데이비드는 전문가적인 말투였지만 압박하는 목소리로 전화했다. 고모님, 저와 몇몇 가족들이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모님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고 있어요. 저희는 관계당국과 상의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관계당국? 만약 증상이 있다면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죠. 데이비드,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아버지 사업이 망했을 때 내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누가 내줬니? 내 여동생 결혼 비용은 누가 대줬고? 그리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 네 어머니 암 치료비는 누가 해결해줬지? 그는 침묵했다. 그의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그건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관련 있지. 네가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바로 네 가족을 구했던 사람이니까. 나는 그가 대답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유나가 구속된 지 약 일주일 후, 어느 오후 민준이가 다시 전화했다. 엄마, 어디서 좀 뵐 수 있을까요? 시내 공원 근처에 늘 가던 칼국수집에서 보자. 1시간 후 우리는 조용한 작은 칼국수집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더 단정해 보였지만 눈은 피곤했다. 아직 구치소에 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모든 사람에게 엄마가 자기를 놀렸다고. 이 모든 게 복수라고 말하고 다닌대요. 엄마를 괴물처럼 보이게 하는 글들을 SNS에 올리고 있고요.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유나의 소셜미디어에서 캡처한 사진들을 그에게 건넸다. 풍자, 비방, 감정적인 장난으로 가득한 글들이었다.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은 내내 연기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아픈 배신은 가족으로부터 온다. 사악한 늙은 여자의 비방에 맞서 싸울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여자는 이제 인생에서 은퇴해야 마땅한데. 민준이는 하나씩 읽었고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리고 이것도 보렴. 나는 김 변호사님이 준비한 조사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다. 유나가 후견인 절차를 앞당기는 방법, 부모가 정신적으로 부적격하다고 간주되도록 상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검색한 기록이었다. 엄마, 이 여자는 정말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했네요. 그래,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 애는 깨닫지 못했지. 그 과정에서 이미 자기 자신을 먼저 망가뜨렸다는 걸.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저는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엄마. 아니 아들아. 너는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깨어났잖니. 왜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내가 알던 그 아들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재산만 탐내는 여자의 그림자가 되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 그는 후회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아직 저를 믿으실 수 있으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신뢰는 금이 갈 수 있지만 깨져야만 하는 건 아니란다. 네가 고치려고만 한다면 말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요. 엄마. 하지만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제 인생이 텅 빈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자. 현실적인 것부터, 정직한 것부터. 그리고 첫 번째로 나는 새로운 서류처를 내밀었다. 이건 너희 집 등기부등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유권을 네게 넘겨주마.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이제 지킬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젖은 눈으로 서류철을 바라보았다. 엄마,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기억해라. 집은 건물이 아니야. 집은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남자가 되는 곳이고 통제당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곳이며 다시 내 아들이 되는 곳이란다. 처음으로 민준이는 내 앞에서 울었다. 마치 어릴 적 자전거에서 넘어져 무릎에 상처를 입고 내게 달려왔을 때처럼.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너는 이미 집에 왔단다. 아들아, 유나가 구속된 지 거의 2주가 지났다. 그녀가 한때 거만하게 걸어 다녔던 집은 이제 조용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던 그녀의 하이힐 소리도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던 독한 향수 냄새도 더는 없었다. 그 집은 이제 위층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온전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의 파편들을 되새기는 민준이만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자주 가지 않았다. 꺼려져서가 아니라 죄책감이 깨달음으로 변하기까지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민준이는 그 과정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내게 오라고 했다. 내가 직접 봐야 할 것이 있다면서. 내가 도착했을 때 집은 깔끔했지만 달라 보였다.
거실 벽에 웅장하게 걸려있던 결혼 사진들이 내려져 있었다. 유나가 늘 보여주려 했던 성공한 젊은 부부의 집 같은 인상은 더 이상 없었다. 모든 과시와 거짓은 상자에 담겨 어디론가 치워져 있었다. 들어오세요, 엄마. 그가 문을 열며 말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 커튼을 통해 스며들어 반짝이는 타일 바닥을 비추었다. 나는 그 집에서 새로운 정적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은 무서운 정적이 아니라 생각하고 숨 쉴 공간을 주는 정적이었다. 민준이는 나를 식탁에 앉혔다. 내 앞에는 두 잔의 차와 테이블 중앙에 놓인 서류 더미가 있었다. 엄마가 이걸 보셨으면 해요. 그가 몇 장의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번에는 다른 유나의 소셜미디어 캡처 사진들이었다. 저는 그저 잔인한 부자 가문에 갇힌 평범한 여자일 뿐이에요. 모든 재산은 빼앗을 수 있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면 분명 제 편을 들어주실 거예요. 동정은 필요 없어요. 정의가 필요할 뿐이죠. 그 아래의 댓글들은 공감, 지지, 심지어 모금 운동을 하자는 제안으로 가득했다. 몇몇은 나를 조종하는 시어머니라고 칭하며 내 행동을 가스라이팅과 학대에 비유했다. 한 계정은 심지어 재벌가에 억압받는 비극적인 여성의 이야기라는 해설을 덧붙여 글을 공유했다. 나는 그 종이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아들을 쳐다보았다. 이야기를 꾸며내는 데는 선수구나. 네, 피해자 연기를 아주 잘해요. 민준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아주 설득력 있게 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는 진정으로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야. 그 애가 하는 모든 행동은 동정을 얻기 위한 전략일 뿐이지. 하지만 우리는 그 애가 만든 무대에서 함께 놀아주지 않을 거다. 저희가 뭘 해야 하죠? 나는 가방에서 더 두껍고 완벽한 새 서류철을 꺼냈다. 이건 그 애의 빚, 법률 조작, 명예훼손,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 시도에 대한 모든 증거다. 김 변호사님과 내가 모두 정리해뒀어. 하지만 이건 그 애를 다시 쓰러뜨리기 위한 게 아니다. 민준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 네가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건 더 이상 엄마의 재산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너에 관한 문제야, 민준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문제. 그는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다가 서류철을 들고 천천히 열었다.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갔다. 그의 눈은 모든 숫자, 날짜, 이름을 훑었다. 이게 모든 증거군요. 그래,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추가 기소를 하기에 충분하지. 민준이는 서류철을 천천히 덮었다. 엄마, 만약 제가 이 모든 걸 법원에 가져가면 그 여자는 끝장날 거예요. 명예, 미래, 모든 것이요. 재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신뢰까지 전부 잃게 되겠죠. 민준아, 그 애는 이미 너를 잃었어. 그것만으로도 이미 무너졌을 거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제가 누군가를 망가뜨릴 만큼 강한지 모르겠어요. 비록 그 여자가 저를 이렇게 깊이 상처 입혔지만 저는 여전히 그 여자를 사랑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건 약점이 아니란다. 아들아, 그게 너의 힘이야. 하지만 힘에도 경계를 정할 용기가 필요하단다. 다음 날 유나는 내가 기다리던 술을 뒀다. 그녀는 언론에 접촉했다. 꽤 유명한 한 연예가십 유튜브 채널이 그녀와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꾸며낸 눈물과 함께 그녀는 자신이 부잣집에 시집와 시어머니의 조종과 학대를 당한 희생자라는 버전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 채널은 김 변호사님의 법무팀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다. 단순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정보를 유포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영상은 이 시간도 채 안 되어 삭제되었다. 그것이 유나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너무 자신만만했고 억압받는 며느리라는 서사를 탈 수 있다고 너무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다. 나는 순순히 당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20년간 남자들의 비즈니스 세계에 맞서 싸워 승리자로 살아남은 여자라는 것을. 그날 오후 나는 다시 내 빌라 베란다에 앉아 황혼이 지기 시작하는 의정부의 노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가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내가 건넸던 증거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결정했어요. 엄마, 추가 고소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여자가 저지른 허위 신고에 대한 법의 심판은 그대로 받게 두고요. 저는 한 여자를 망가뜨리는 남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비록 그녀가 제 마음을 망가뜨렸더라도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너는 분노가 아니라 마음으로 선택했구나. 그리고 그건 네가 다시 너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야. 엄마가 제 입장이었다면 소송을 계속하셨을까요? 나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하지만 나는 네가 아니잖니. 너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남자가 될 기회가 있어. 그리고 그건 복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길이란다. 우리는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 폭죽을 터뜨리는 아이들 소리, 그리고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저녁 예불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나는 이 싸움이 큰 소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온함, 굳건한 마음, 그리고 진실로 이기는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날 민준이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다. 시간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흘렀다. 유나가 허위 신고와 사기 미수 혐의로 정식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다. 아들 민준이는 예전의 자신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더 가볍고 더 정직하고 더 평온해졌다. 모든 걸음과 결정을 지시하던 아내의 압박은 더 이상 없었다. 그날 아침 의정부 공기는 시원했다. 보통은 덥고 찌는 연말 날씨치고는 드문 일이었다. 나는 작은 집 식탁에 앉아 인스턴트 커피를 타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의 옷차림은 편안했고 평범한 티셔츠에 바지 차림이었다. 얼굴은 깨끗했고 머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길었다. 그는 말없이 앉았다. 나는 그를 위해 커피를 타서 말없이 앞에 놓아주었다. 몇 분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아직도 이 집에서 주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분간은 아직 진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니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커튼으로만 구분된 방, 천장에 낡은 선풍기,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 소설들로 가득한 책장. 왜요, 엄마? 왜 3년 동안이나 여기서 혼자 버티셨어요? 엄마는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 나는 그를 깊이 바라보았다. 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세상이 변했다는 걸 깨달았단다. 단순히 배우자를 잃어서가 아니라 보호막을 잃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엄마는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들이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저는 실패했네요. 아니, 내가 빠르게 대답했다. 너는 흔들렸지만 길을 잃지는 않았어. 그리고 그게 엄마가 계속 버틸 수 있었던 이유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이니, 아들? 이혼 서류 제출했어요. 오늘부로 제 결혼은 법적으로 끝났어요. 나는 그 말이 허공에 머물도록 잠시 침묵했다. 기분이 이상해요, 엄마.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아요. 그냥 자유로워진 느낌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자유는 네 인생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란다. 하지만 그 자유를 현명하게 사용하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집으로? 엄마의 진짜 집으로요. 엄마가 숨겨두셨던 그 강남의 펜트하우스요. 2층에 인공 호수를 향한 큰 창문이 있는 그 집. 엄마에게 어울리는 집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아직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눈들이 너무 많아. 특히 가족들이. 민준이는 형언할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감동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럼 제가 먼저 돌아갈게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유나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에 살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그 집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걸 똑똑히 인식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엄마. 저는 엄마가 그 집을 팔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판다고? 네. 그 집은 엄마에게 나쁜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저한테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거짓의 기반 위에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새로운 집, 새로운 삶을 짓고 싶어요.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돈은요. 엄마께 드리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쓰세요. 뭐든지요. 저는 그냥 그 페이지를 닫고 싶을 뿐이에요. 엄마, 일주일 후 그 집에는 매매라는 팻말이 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 사업가가 집을 사겠다고 나섰다. 그는 커가는 자신의 가족에게 완벽한 집이라고 말했다. 나는 별다른 협상 없이 집을 팔기로 동의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장을 조용히 닫고 싶었기 때문이다.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후 나는 마지막으로 그 집 앞에 섰다. 민준이가 내 옆에 있었다. 우리는 크림색 페인트와 붉은 지붕을 가진 2층 건물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사랑으로 가득 차서 샀지만 조종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채워졌던 집. 후회하지 않겠니? 내가 물었다. 조금은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 집 때문이 아니에요. 진실을 보는데 3년이나 걸렸다는 것 때문에요. 나는 그의 어깨를 감쌌다. 때로는 진실은 상처 뒤에야 나타나는 법이란다. 우리는 차에 탔고 단지를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았다. 향수가 아니라 안도감과 함께 그 집은 더 이상 상처를 품고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상처는 아물었으니까. 그날 밤 민준이는 내 집에서 잤다. 그가 살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숟가락과 접시 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실에 앉아 생강차를 마시며 저녁 뉴스를 볼 때 그가 말했다. 엄마, 응? 만약 내일 엄마가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게 그냥 꿈이었다는 걸 깨닫는다면 그래도 가난한 척 하실 거예요? 나는 작게 웃었다. 만약 내일 엄마가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게 꿈이라면 처음부터 더 솔직했을 거다. 하지만 엄마는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하려면 연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안단다. 그리고 제가 다시 사랑에 빠진다면요? 나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 사람을 엄마에게 데려오렴. 하지만 이번에는 연극 없이 시작하자. 그는 미소 지었다. 약속해요. 나는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잠이 들었다. 나는 자유로웠고 내 아들도 자유로웠다. 그 집은 떠났고 이제 우리는 더 정직하고 더 성숙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마음 속에 새로운 집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내 진짜 집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서울 강남의 소박하지만 우아한 펜트하우스, 시원한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고 유리문 가장자리에 가볍게 걸린 흰 커튼을 흔들었다. 건물 맨 위층에서
나는 서울이 깨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희미한 경적 소리, 건물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보도를 서둘러 걷는 직장인들의 발걸음 소리. 나는 손에 커피 한 잔, 무릎에 신문 한 부를 놓고 앉아 있었다. 오늘 뉴스에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사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가족의 부패를 폭로한 한 여성에 대해 미묘하게 언급하고 있었다.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았다. 그들은 박순자라는 이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집 보안 시스템에서 알림이 떴다. 동부구치소로부터의 수신시도 화면에 이름이 떴다. 나윤아, 나는 받지 않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든 그건 사과가 아닐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유나는 교도소 담장 너머에서도 여전히 여론을 통제하려 들 뿐 고개를 숙이는 법을 몰랐다. 몇 분 후 문자가 왔다. 당신이 이긴 거 알아.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난 나갈 거고 그때가 되면 누가 진짜 패배자인지 보게 될 거야. 나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화나서도 두려워서도 아니었다. 진심 어린 연민 때문이었다. 불쌍하게도 유나는 추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서재로 갔다. 금고 안에는 수십 개의 서류, 은행 거래 내역서, 투자 서류, 부동산 등기 부등본, 그리고 유나와 그녀의 변호사 간의 디지털 대화 증거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발판으로 삼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 보관했다. 그리고 나는 유나가 여전히 내가 그녀의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이기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진실을 위해 싸웠고 이미 그것을 얻었다. 그날 김 변호사님이 방문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우롱차를 마셨다. 그녀를 도우려는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누구요? 나윤아 씨 말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족, 오랜 친구들, 심지어 예전에 돈을 주고 가짜 이야기를 퍼뜨리게 했던 인플루언서까지요. 다시 동정심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녀의 이야기를 퍼뜨렸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둘씩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가 두려워서 더 이상 엮이고 싶어 하지 않죠.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아이러니하군요. 내 인생을 망치려던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 평판을 망가뜨리고 있으니.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나윤아 씨가 무모하게 이걸 다시 언론에 가져가거나 사모님의 삶을 방해한다면 저희는 접근금지 명령 연장을 신청할 것이고, 만약 그것을 위반하면 새로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지금의 내 삶처럼 평온하게. 그녀를 더 이상 쫓고 싶지 않아요. 김 변호사님. 하지만 그녀가 다시 공격해 온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혼자가 아니실 겁니다. 다음 날 민준이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미소를 띠고 있었다. 피곤하거나 억지스러운 미소가 아니었다. 옷은 단정했고 얼굴은 밝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무언가가. 소식이 있어요, 엄마. 나는 눈썹을 올렸다. 무슨?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는 숨을 참았다. 이름은 수진이에요. 초등학교 교사고요. 엄마가 찾기 힘들어 하시던 낡은 소설책을 찾으러 서점에 갔다가 만났어요. 나는 작게 웃었다. 드라마 대본 아니라고 믿어야겠구나. 저도 안 믿겨요. 하지만 그녀는 달라요. 얘기한 지는 얼마나 됐니? 거의 2달 됐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만난 건 일주일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걸 몰라요. 그냥
제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이혼남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것뿐이에요. 제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집에 산다고 생각하고 차도 그냥 평범한 걸 타고 다녀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엄마가 그녀를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거니? 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아니에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디서? 예전에 우리가 칼국수 먹으러 자주 가던 곳이요. 낡은 공원 근처 좁은 골목에 있는 그 집이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정말로 돌아왔다.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어른들의 세계와 거짓된 야망이 내 품에서 그를 훔쳐가기 전 미소와 웃음이 가득했던 그 남자가 알겠다. 하지만 엄마가 한 가지만 말해둘게. 뭔데요? 만약 그 애가 유나처럼 널 상처 입히면 엄마는 정말로 유럽으로 이민 가서 이름을 박여사로 바꿀 거다. 민준이가 큰 소리로 웃었고 그의 웃음소리는 비 온 뒤 첫 햇살처럼 거실을 가득 채웠다. 약속해요. 하지만 엄마도 약속하셔야 해요. 이번에는 더 이상 위장은 없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엄마가 처음부터 박순자가 될게.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다시 거울 앞에 서서 이제 평온함으로 가득 찬 내 얼굴의 반사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가짜 화장도 숨겨진 눈물도 없었다. 오직 정직한 주름이 있는 피부, 진실을 본 눈, 그리고 화해한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내 뒤로 과거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졌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내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걷지 않기 때문이다. 일요일 오후 나와 민준이는 그가 대학생 시절에 항상 가던 작은 칼국수집에 도착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가게 뒤편에서 울려 퍼지는 낡은 텔레비전 소리를 들으며 둘이서 밥을 먹던 곳. 바로 이곳에서 나는 그의 대학 생활 이야기, 힘든 과제 이야기, 심지어 남몰래 짝사랑하던 여자애에 대한 고민까지 듣곤 했다. 그곳은 이제 시간의 다리처럼 느껴졌다. 가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좁고 여전히 붐볐지만 편안했다. 그리고 그날 고장난 선풍기 옆 구석의 한 테이블은 민준이가 예약해 두었다. 곧 올 거예요, 엄마. 그가 긴장하며 말했다. 나는 서울의 기온과 싸우다 반쯤 미지근해진 사이다를 마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눈에 띄지도 너무 우아하지도 않은 단순한 블라우스와 검은색 와이드 팬츠를 입고 있었다. 나는 고 이정우의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도 수백억을 조종하는 똑똑한 과부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어머니, 진짜 박순자로서 왔다. 몇 분 후 한 젊은 여성이 가게로 들어섰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단순하게 묶여 있었고 체크무늬 셔츠와 깔끔하게 다려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깨끗했고 걸음걸이는 차분했다. 그녀의 눈은 바로 민준이를 찾았고 그를 발견하자 미소 지었다. 수진 씨. 그녀는 다가와 내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앉아요, 아가씨. 그녀는 민준이 옆 내 맞은편에 앉았다. 과한 향수도 두꺼운 화장도 억지스러운 표정도 없었다.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 우리는 날씨,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수진 씨의 일, 그리고 휴대폰 게임에 너무 빠져 집중하기 힘든 아이들에 대해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이야기했다. 아이들을 언급할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이야기만으로도 그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변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여자가 유산을 좇기 위해 만들어진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내 통장에 0이 몇 개나 있는지조차 몰랐다. 30분쯤 지나 내가 물었다. 수진 씨,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녀는 나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어머님이 민준 씨의 어머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 집에 좀 복잡한 이야기는 아직 모르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민준 씨가 자신의 과거와 전부인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했던 어머님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나는 조금 놀라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데도 엄마를 만나러 오고 싶었어요. 어머님, 그녀가 말했다. 저는 부자 남자를 찾지 않아요. 대단한 집안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넘어져 본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민준 씨가 해준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님과 민준 씨는 이미 그 과정을 겪으셨다고 확신해요.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수진 씨. 당신을 보니 내 젊은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소박하고 단호했지만 혼자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요. 수진 씨는 미소 지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우리가 집에 돌아오고 수진 씨가 자취방으로 돌아간 후 민준이는 거실에서 나와 함께 앉았다. 그는 내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엄마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빌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진짜 집이요. 강남에 있는 엄마 집. 엄마가 지금 사시는 곳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래도 돼. 하지만 그 집은 숨기 위한 곳이 아니란다. 그곳에서는 너 자신으로 살아야 해. 알아요, 엄마. 그냥 엄마랑 가까이 지내면서 인생에 대해, 정직함에 대해, 평온함에 대해 다시 배우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집에 몇 가지를 바꿔야겠구나. 식탁부터 시작해서 그는 작게 웃었다. 왜요? 우리는 그동안 가식으로 가득 찬 비싼 접시는 있지만 맛은 없는 식탁에 앉는데 익숙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소박하지만 정직함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식탁을 만들자.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정말로 내 집에 있던 큰 식탁을 치웠다. 그것은 국내 장인이 만든 티크 원목 식탁으로 교체되었다. 비싼 등받이가 없는 6개의 의자, 레이스 식탁보도 없었다. 오직 밥과 반찬, 그리고 열린 마음을 놓을 충분한 공간만 있었다. 어느 날 밤 내가 잠자리에 들려 할 때 민준이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너라, 아들. 그는 창가 의자에 앉았다. 엄마, 제가 나중에 다시 사랑에 빠졌는데 또 잘못될까봐 두려워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랑은 항상 옳은 것에 관한 게 아니란다. 잘못되었을 때 누가 곁에 남아주는지에 관한 것이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냥 이번에는 제 집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일어나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내 집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파트너를 찾지 마라. 민준아, 너와 함께 집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으렴.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내 집은 조용한 평온함뿐만 아니라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새로운 식탁을 준비했다. 이제 그 주위에 누가 앉을지를 기다릴 차례였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유나를 법정 스크린 너머로 마지막으로 본 지 3개월이 흘렀다. 그녀는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후회 없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은 멀리 있었다.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마침내 끝을 찾은 오랜 이야기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집 뒤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한때 세상으로부터 숨겼던 집은 이제 열린 공간이 되었다. 더 이상 비밀도 가면도 없었다. 내 앞에는 나와 민준이가 함께 골랐던 티크 원목 식탁이 따뜻한 작은 모임 장소로 변해 있었다. 그곳에는 민준이 옆에 앉은 수진이가 있었다. 그녀는 함께 웃으며 떡, 튀김, 순대가 담긴 접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밝았고 눈은 평온했다. 그리고 나는
이 여자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수진이가 나를 부르며 말했다.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간이 싱거우면 민준 씨 앞에서는 말하지 마세요. 주방 보조 역할에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요. 나는 작게 웃었다. 걱정 마라, 아가. 나는 사랑의 맛으로 먹는데 익숙하단다. 소금은 보너스일 뿐이지. 우리는 맑은 서울 하늘 아래 함께 식사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비꼬는 말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웃음소리와 접시 위에서 조용히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뿐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서재에 앉아 그동안 숨겨진 폴더에 보관해왔던 디지털 사진 앨범을 열었다.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 따뜻한 미소를 띤 남편의 사진, 심지어 우리가 처음 집을 샀을 때 아직 빌려온 플라스틱 의자가 있던 시절의 가족 사진까지. 다른 폴더에는 내가 가난한 시어머니로 위장하는 동안 썼던 일기 기록이 있었다. 모든 고통, 분노, 실망,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 모든 것을 가면 없이 침묵을 선택한 박순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파일 하나에 복사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을 세상과 공유할 생각을 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한 선행이 종종 약함으로 오해받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찾는다는 것을. 몇 주 후 우리 집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초등학교 교복을 입은 작은 여자아이가 달려와 뒤에서 수진이를 껴안았다. 수진 선생님, 아이가 외쳤다. 숙제 가져왔어요. 여기서 해도 돼요? 나는 빛나는 수진이의 얼굴을 보고 아이를 위해 바로 시원한 음료를 준비하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근처에 사는 수진이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일했고 수진이는 아이가 매일 오후 우리 집에서 숙제하는 것을 허락했다. 수학을 잘해요, 엄마. 수진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집이 시끄러워서 여기서 공부해요. 그리고 나는 그 아이가 한때 상처의 상징이었던 우리 티크 식탁에 진지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집이 마침내 배움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작은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직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에 대해, 가식 없이 사는 법에 대해, 그리고 상처 자체가 되지 않고 상처를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 그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더 늙어갈 것이다. 내 머리는 온통 하얗게 변할 것이고 내 몸은 약해지겠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을 것이 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치유를 선택했다. 나는 속았지만 정직을 선택했다. 나는 가치 없게 여겨졌지만 자존감은 누가 모욕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꿋꿋이 서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내 침묵 속에서, 천천히 짜인 계획 속에서, 소리 없이 껴안은 고통 속에서 나는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발견했다. 여성의 힘은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부서지지 않는 그녀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더 이상 늙고 병든 과부 박순자도 가난한 척하는 시어머니도 동정을 기다리는 여자도 아니다. 나는 그냥 나 자신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다. 가면 없이, 복수 없이, 연극 없이.